배움을 진심으로 즐기시고 언제나 지적 호기심이 넘치시는 청취자님 환영합니다. 오늘 청취자님을 위한 맞춤형 심층 탐구의 진행을 맡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오늘 이 심층 탐구에 함께하게 되어 아주 기대가 큽니다. 우리가 경제 뉴스를 보거나 막 부동산 시장 흐름을 읽을 때 그 부동산 경매라는 단어를 참 자주 접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보통은 누군가에게 안타까운 사연이나 아니면 반대로 헐값에 좋은 집을 샀다. 이런 투자 성공담으로 주로 소비되곤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약간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누군가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아서 다른 누군가에게 팔고 그 돈을 나누는 거잖아요. 국가 권력의 가장 극단적이고도 합법적인 시장이 바로 경매라는 거죠.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표현이네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가 바로 이 복잡해 보이는 부동산 시장 이면의 차갑고도 정교한 규칙, 즉 부동산 경매 제도의 법적 근거와 절차적 구조를 다룬 전문 자료입니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국가는 남의 재산을 이렇게 강제로 매각할 수 있는 걸까요? 단순히 누군가 집이 넘어간다 이게 아니라 채무 불이행이 어떤 합법적인 강제 매각 절차로 이어지는지 그 뼈대를 완벽히 해부해보는 게 이번 심층 탐구의 미션입니다. 네, 청취자님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헤매지 않으시고 이 거대한 시스템이 작동하는 원리를 명쾌하게 이해하시면서 아하 하는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게 돕는 게 저희 목표죠. 자, 그럼 본격적인 대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매가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높은 가격 부르는 경연장이 아니잖아요. 자,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 볼까요? 이 시스템을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이 있다고요? 네, 이 지점에서 자료가 아주 흥미로운 해답을 줍니다. 경매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게 지탱하는 거시적인 두 가지 법적 근거가 있는데요. 절차적 근거와 실체적 근거로 나뉩니다. 용어가 조금 딱딱한데 절차적 근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쉽게 말해서 경매의 룰입니다. 민사집행법이라는 법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요. 실제 경매가 어떤 규칙과 순서로 누구 주관하에 진행되는지 규정하는 거죠. 아, 민사집행법이요?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강제 집행을 관할하는 곳이 무조건 그 부동산이 위치한 곳의 지방법원이라는 점입니다. 채무자가 어디 살든 상관없이 무조건 부동산 소재지 법원이 집행법원이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서울에 사는 사람이 제주도에 있는 건물을 경매로 넘기려면 절차를 진두지휘하는 곳은 반드시 제주지방법원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그게 절차적 근거고요. 두 번째 기둥인 실체적 근거는 주로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애초에 특정 채권자가 법원 문을 두드리면서 저 사람 재산 경매로 넘겨주세요 하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권리 그 자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죠?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에 설정해둔 저당권이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설정한 전세권 같은 것들이죠. 이런 실체적 권리가 있어야만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런 비유가 떠오르네요. 민법이라는 실체적 근거가 경매장이라는 무대에 오를 수 있는 티켓을 주는 거라면 민사집행법은 그 무대 위에서 지켜야 할 행동 매뉴얼인 셈이네요. 와, 정말 탁월한 비유입니다. 티켓만 있다고 무대를 휘저을 수도 없고 매뉴얼을 다 외워도 티켓이 없으면 입장을 못하는 거니까요. 이 두 가지가 결합해야 국가가 공권력을 발동할 정당성이 생깁니다. 자력구제를 금지하는 대신 헌법적인 티켓과 매뉴얼을 쓰라는 근대 법치주의 철학이군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손에 쥔 이 티켓의 종류에 따라서 경매의 출발선이 완전히 두 가지로 나뉜다는 사실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집행권원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구분됩니다. 먼저 이름부터가 되게 험난해 보이는 강제경매. 이건 어떤 경우인가요? 강제경매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행력 있는 정본, 즉 방금 말씀하신 집행권원이라는 특수한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차용증으로는 절대 법원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 차용증만으로는 안 되는군요.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는 건 재판에서 이겨야만 얻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국가가 이 사람은 돈을 받아낼 권리가 확정적으로 존재한다고 공인해준 문서니까요. 기인하긴 민사소송 끝에 얻어낸 확정된 종국 판결문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험난한 길이죠. 즉 재판이라는 그 길고 고단한 과정을 거쳐서 승리해야만 실행할 수 있는 방식이군요. 반면에 자료에서 다루는 또 다른 방식인 임의경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이 산을 훌쩍 뛰어넘는 느낌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임의경매는 판결문 따위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저당권처럼 해당 부동산에 담보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즉시 경매 실행이 가능합니다. 와, 그러니까 은행들이 대출해줄 때 무조건 근저당권부터 설정해두는 이유가 바로 이거졌군요. 지루한 소송을 거치지 않고 바로 부동산을 팔아치울 프리패스를 확보하는 거네요. 맞아요. 청취자님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만 받았는지 확실한 담보를 설정했는지에 따라 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여정이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진다는 점을 아주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진짜 실용적인 지식이네요. 그런데 출발선이 달라도 결국 경매 절차 자체는 비슷하게 흘러가는 거 아닌가요? 네, 임의 경매도 일단 시작되면 강제 경매 규정을 대부분 그대로 준용해서 진행됩니다. 이제 법원이 주관하는 구체적인 6단계 프로세스, 그 대장정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좋습니다. 이제 법원 주관의 단계적 구조 속으로 청취자님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경매 신청 및 개시 결정, 그리고 압류 단계죠. 채권자가 서류를 내면 법원은 심사 후에 개시 결정을 내림과 동시에 해당 부동산을 압류합니다. 여기서 물리적인 빨간 딱지를 붙이는 게 아니고요. 검류에 딱지를 붙일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법원 사무관 등이 즉시 등기관에게 이 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하도록 촉탁하는 발빠른 행정 과정을 거칩니다. 서류상에 영구적인 붉은 글씨를 새기는 겁니다. 등기부에 찍히는 순간 채무자는 더 이상 부동산을 맘대로 팔 수 없게 권리가 완전히 묶여버리는 거군요. 빈틈이 없네요. 그다음 두 번째가 매각의 준비 단계인데 자료를 보니까 2단계 디테일이 엄청나더라고요. 2단계야말로 법원의 꼼꼼함이 빛나는 순간입니다. 법원은 집행관을 직접 현장으로 보내서 부동산의 점유관계나 보증금 액수 등을 조사하는 현황 조사를 실시합니다. 직접 발로 뛰는 거네요. 네, 그리고 감정인의 평가를 바탕으로 최저 매각 가격을 정하죠. 여기서 쏟아져 나온 정보들을 모아서 법원은 가장 중요한 문서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일반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서, 바로 매각 물건 명세서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부동산 표시뿐만 아니라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낙찰 후에도 소멸하지 않고 떠안아야 할 권리들이 무엇인지가 다 적혀 있는 요약본입니다. 이게 법원의 빛이 됩니다. 청취자님들께서 만약 경매에 참여하신다면 이 매각 물건 명세서 분석이 절대적이겠네요. 자, 이렇게 꼼꼼하게 준비가 끝나면 세 번째, 매각의 실시, 입찰 단계로 넘어갑니다. 네, 호가 경매, 기일 입찰, 기간 입찰의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어떤 방식이든 매수 신청인은 반드시 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을 제공해야만 경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미리 내야 한다는 엄격한 룰이군요. 찔러보기식으로 참여해서 절차를 엉망으로 만드는 걸 막는 제동장치네요. 자, 입찰까지 마쳤습니다. 여기서 한번 전환점을 맞이해 볼게요. 낙찰을 받았다고 다 끝난 걸까요? 아직 멀었죠? 네 번째 단계인 매각 결정 및 대금 지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각기일 후 법원이 매각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매수인에게 대금 지급 기한을 통지합니다. 여기서 정말 결정적인 아하 모멘트가 등장합니다. 보통 아파트 살 때는 잔금 치르고 등기소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내 집이 되잖아요. 경매는 다르다고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매수인이 소유권을 얻는 시점은 복잡한 등기 절차를 마쳤을 때가 아닙니다. 매각 대금을 다 낸 때, 바로 그 즉시 소유권이 넘어옵니다. 돈을 완납하는 찰나의 순간에 법률 규정에 의해 소유권이 넘어온다는 거잖아요. 이건 국가주도 강제 매각 절차에서 절차 지연을 막기 위한 강력한 혜택이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소유권을 얻었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단계, 가장 아슬아슬한 권리의 소멸 및 인수 단계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승자와 패자가 나뉘고 권리가 세탁되는 과정이죠. 낙찰받은 집의 이전 주인이 수억 원의 빚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건 경매가 아니라 폭탄 돌리기잖아요. 그래서 법은 원칙적으로 경매에 아주 강력한 클렌징 효과를 부여합니다. 부동산에 덕지덕지 붙어있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낙찰자에게는 너무 다행스러운 소멸주의 원칙이네요. 하지만 강력한 권리들은 살아남는 예외가 존재하죠. 네, 저당권이나 압류에 대항할 수 있는 강력한 선순위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은 매각으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매수인이 꼼짝없이 떠안아야 하는 인수주의가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5억짜리 집을 낙찰받았는데 저당권보다 먼저 전입신고한 보증금 3억짜리 세입자가 있다면 저는 그 3억을 고스란히 추가로 물어줘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세입자의 강력한 방패, 대항력 때문이죠.
다만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예외 규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 어떤 예외죠? 그 선순위 전세권자가 스스로 나는 배당을 요구하고 돈 받고 나가겠다라고 선택하면 그 강력했던 전세권도 매각과 함께 완전히 소멸하게 됩니다. 아, 세입자가 방패를 내려놓고 배당을 선택하면 소멸되는 거군요. 매각 물권 명세서를 진짜 돋보기 들고 봐야 하는 이유가 다 권리관계 분석에 있었네요. 자, 이제 권리관계도 정리됐고 매수인이 낸 돈이 법원 통장에 쌓여 있습니다. 드디어 최후의 분배, 6번째 배당 절차입니다. 매각 대금이 모두 입금되면 법원은 돈을 나누어 주기 시작하죠. 그런데 현실은 냉혹하잖아요. 경매로 모인 돈이 모든 채권자 빚을 갚기엔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요. 네, 파이는 한정되어 있는데 먹으려는 사람이 많은 형국이죠. 이때 민법과 상법 등 여러 법률이 정한 냉혹하지만 아주 체계적인 우선순위가 작동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먼저 등기한 사람이 먼저 받아가는 게 맞습니다만 하지만 자료를 보면 이 차가운 자본의 논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법의 철학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권 같은 특별법이 그렇습니다. 아, 소액보증금이요? 네, 아주 영세하고 힘없는 세입자의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은 은행의 선순위 저당권조차 무시하고 배당 순위의 최상단으로 끌어올려서 가장 먼저 챙겨갈 수 있게 해줍니다. 자본주의의 극단적인 현장인 경매장에서도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될 약자의 생존권만큼은 물건보다 우선해서 방어해주겠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단순한 시간 순서를 무너뜨리면서까지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의 의도와 철학이 이 배당표 속에 깊숙이 개입해 있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네요. 오늘 우리는 청취자님과 함께 압류의 첫 순간부터 매각물권 명세서를 통한 준비, 치열한 입찰, 대금 납부와 권리의 세탁, 그리고 마지막 배당까지 이 6단계의 정교한 절차를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순한 지식의 나열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서 채권자의 권리, 채무자의 재산권, 그리고 제3자의 이익이 국가 공권력 아래 어떻게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맞추고 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축소판이죠. 정확한 요약입니다. 이 거대한 톱니바퀴들이 맞물려 돌아가는 원리를 파악하셨다면 앞으로 부동산 경매라는 단어가 훨씬 입체적으로 다가오실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며 청취자님이 스스로 탐구해보실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네, 아주 기대되는데요. 오늘 우리는 경매 시스템이 모든 저당권을 가차없이 소멸시키고 엄격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금을 나누는 구조를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청취자님, 만약 전례 없는 경제 위기가 닥쳐서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이 끝없이 추락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아찔하네요. 심지어 최우선으로 보호받아야 할 세입자의 소액보증금조차 돌려줄 수 없을 만큼 매각대금이 터무니없이 적게 나온다면 말이죠. 이토록 정교한 법적 절차는 과연 누구의 손을 먼저 들어줘야 하며 우리 사회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위해 어떤 새로운 안전장치를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정말 깊이 고민해봐야 할 문제네요. 오늘 파헤쳐본 법적 규칙들을 떠올리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치열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청취자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